김민재 선수 올 시즌 마무리 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외 구단을 대상으로만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된다라는 그 조항 때문에 이제 많은 그 팀들과 이적설이 연결되어 왔었고, 특히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강하게 연결되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링크가 없었던 맨체스터 시티도 김민재 선수를 이제 영입 리스트에 올려놓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예, 뭐 그러니까 스포티비 뉴스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를 노리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를 조금 올린 게 있는 거죠. 그 번역 보도를 한 거죠. 예, 뭐 스포티비 뉴스나 오센 등 이제 국내 매체들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3월 16일에 이제 보도한 기사들이 있는데, 이게 역시 말씀드린 대로 외신을 이제 인용한 보도예요. 직접 취재한 보도보다는 외신에서 나온 얘기를 소개한 것인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맨체스터 시티와 김민재 선수의 연결, 신빙성이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맨시티의 수비 라인 상황은 어떤지 지금부터 팩트 체크하고 샅샅이 분석해 볼 텐데요. 우선은 이 이적설이 나오기에 앞서서 맨체스터 시티가 수비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그바르디올이죠. 일단 뭐 빌트지에서도 라이프치히스타인 그바르디올이 잉글랜드에서 뛰는 거를 이제 앞두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를 하면서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과 그리고 첼시 같은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그바르디올을 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애슬레틱에서도 첼시,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그리고 유벤투스까지 그바르디올을 원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김민재 선수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다, 현재 유럽 3대 센터백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현지에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소개해드릴 때, 그렇다면 언급될 수 있는 현재의 현폼 최고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바르디올이 항상 함께 언급이 됐었고, 뭐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잘했었죠. 뭐 근데 저는 그바르디올은 그들보다는 조금 밑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이 선수가 이제 만 20세의 어린 선수니까 거기다 이제 왼쪽 풀백까지 설 수 있다라는 그 범용성 때문에 그런 거지, 그냥 순수 센터백으로서의 실력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그냥 카사노가 얘기한 거에다가 플러스 밀리탕 정도를 추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현폼으로 놓고 보면은 김민재,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그리고 밀리탕 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바르디올도 개인적인 능력이 좋긴 하지만 어리기 때문에, 잠재가치, 포텐이 더 크기 때문에 좀 몸값이 좀 올라가고 또 주목받는 면이 있고 또 이적설이 더 많은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제 파브리치오 로마노 역시 뭐 사실 대부분의 이적설을 또 종합해서 소개하고도 있기 때문에 그바르디올이 맨체스터 시티의 탑 타깃이다라고 하면서 올 여름 이적 시장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 그바르디올 영입을 구단 보드진에 요청을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올 여름에는 그바르디올이 이제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되지 않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첼시와 리버풀도 경쟁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적의 성사 여부를 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글에 이제 아르메니아 출신의 이 흐라흐 하차트리안이라는 기자가 이제 인증마크는 있긴 했어요. 뭐 최근에 인증마크는 뭐 유료로 구매가 가능하긴 해도 어찌됐건 이분도 뭐 10,000명대 이제 그 팔로워가 있는 또 아르메니아 지역에서는 꽤 활동을 하던 기자인데, 이분이 남긴 글이 뭐냐, 김민재도 맨체스터 시티의 쇼트리스트 후보 리스트에 있는 선수다. 그들은 그바르디올의 대체자로 김민재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로마노의 얘기대로 톱 타깃은 맨시티에서 이제 그바르디올로 보고 있지만, 그바르디올의 영입이 혹시 안 될 경우, 불발될 경우에는 김민재 영입으로 이제 선회할 수 있다, 이런 그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바르디올이 어쨌건 대부분의 언론들이 톱 타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바르디올의 현재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건 뭐 이제 빌트지에 나온 보도 내용인 건데요. 그바르디올의 바이아웃 조항은 1억 1,200만 유로.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또 이제 2024년 여름에 발동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 시즌 종료 시점까지는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바르디올이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밟고 싶다. 저 슈리트가 이제 스텝이라는 의미거든요. 넥스트는 이제 그 넥스트라는 얘기고요. 다음 스텝을 기꺼이 밟으려고 하기 때문에 빌트지의 정보에 따르면 1억 유로 이상이면은 판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과거에 그바르디올이 프리미어 리그가 내 목표다라고 얘기한 거를 이제 적으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라이프치히 감독인 마르코 로제는 그바르디올은 우리의 선수고 다음 시즌에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과연 얼마나 남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남긴 겁니다. 현재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당장 맨체스터
맨체스터 시티와의 맞대결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네. 탈락을 했고 그 맨시티가 본인을 원한다고 했을 때 그바르디올은 당연히 좀 이적하고 싶은 의지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더 높은 스텝을 가고 싶을 것이고 뭐 우승컵도 노리고 싶기 때문에 움직이고 싶겠지만 계약의 주도권은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쉽지는 않고 또 그바르디올이 또 맨시티를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 그바르디올이 이게 그러니까 알테일 다나스라고 저거는 이제 그 크로아티아 언론인 거거든요. 원래 알테일 자체가 저거는 이제 독일에도 있고 예. 여러 국가에 있는 매체인 건데 거기에 이제 다나스가 붙게 되면은 크로아티아인 거예요. 예. 근데 거기와의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절대적으로 리버풀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리버풀 경기를 굉장히 많이 봤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장은 리버풀에 머물러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시즌 전 경기를 다 봤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리버풀 어렸을 때부터 팬이고 리버풀로 가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사실 뭐 지금 리버풀이 순위가 조금 떨어졌던 상황이 있긴 해도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우승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던 그 맨시티와의 그 라이벌 구도를 이루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바르디올 입장에서는 비슷한 조건이고 또 클롭 감독도 명장이잖아요. 네. 나란히 이제 연락을 취하고 한다면은 뭐 맨시티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과연 그바르디올의 이적료를 감당할 수 있을까가 그렇죠.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결국엔 이제 바이아웃 금액 정도를 아무래도 원할 수밖에 없는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협상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언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1억 유로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바르디올을 영입하려면은. 네, 근데 김민재 선수는 그 반값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반값이 협상도 없이 바로 그냥 선수와 협상만 끝나면 데려올 수 있으니까 매력적인 옵션인데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라이프치히와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 이제 했던 인터뷰가 좀 화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 나폴리를 현 시점 그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제목이 그런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걸 가지고 이제 발췌해서 얘기했는데요. 사실 조금 더 깊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폴리는 플레이 스타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세계 최고의 구단 중 하나일 것이다 하면서 그들은 아스날과 비슷하다. 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팀 하면은 그래도 뭐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이런 팀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플레이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아스날과 나폴리가 가장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내 취향에 맞는 팀들이다. 그리고 실제 아스날과 맨시티는 플레이 모델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들을 봤잖아요. 예. 애당초 아르테타 감독이 펩 가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수석 코치 했던 것이고요. 예. 근데 나폴리가 그런 팀이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예, 결국에 나폴리의 플레이 스타일을 칭찬하면서 예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이제 8강에 진출하게 된 상황이었고 8강에 오른 팀들에 대한 면면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물론 이 얘기를 할 때는 나폴리가 8강 진출 확정하기 전이지만 네. 매우 유력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아스날과 더불어 내가 흡족해하는 그리고 이게 좋은 축구다라고 본인이 보는 축구를 하는 팀이다. 근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폴리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축구를 통해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팀이라면 그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결국에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 성향에 맞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렇다면 역시 뒷공간을 넓게 커버하고 스팔레티 감독이 빌드업 능력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김민재 선수는 과르디올라 축구에도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맨시티는 좋은 수비수가 이미 많은데 네. 왜 그 수비수 추가 영입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현재 그 맨시티에서 중앙 수비수로 설 수 있는 선수가 워커까지 넓게 포함을 하면요. 그러면 총 6명에 해당합니다. 예. 워커는 물론 뭐 풀백이 기본 포지션이긴 하지만은 백스리를 쓸 때는 이제 센터백 역할까지도 수행을 하잖아요. 오른쪽 스토퍼로 뛰니까요. 근데 이제 백스리를 쓰게 되면 이제 6명의 센터백 자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맞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라포르트 부상으로 이번 시즌 6경기 출전이 전부고요. 그리고 워커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하락세인데다가 스토퍼서기에도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워커도 이젠 나이가 들었고 그렇죠. 스톤스도 부상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디아스도 부상이 이번 시즌에 은근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정통파 센터백 자원들 중에서 가장 수비력적인 부분에서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아칸지와 아케가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을 한 거예요. 사실 아칸지도 백업으로 데려온 것이고 아케도 전천후 백업이자 혹은 풀백으로 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톤스, 라포르트, 디아스가 메인인데 이 선수들이 각기 다른 문제로 조금 특히 부상 문제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워커는 좀 사생활적인 문제도 최근에 논란이 됐기 네, 때문에 그렇죠. 결국엔 이 선수는 좀 정리될 거라는 그러니까 이제 황금기를 네. 맞아서 이적할 수도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나마 최근 들어서 이제 아케가 백스리로 가면서 예. 완전히 포텐을 터트리고 있어가지고 예.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라포르트도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바르디올 영입이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예. 저는 그바르디올이 최우선 목표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김민재 선수보다도. 예. 그 이유는 그가 아케가 최근에 잘하니까 그러면 라포르트를 정리하면서 그바르디올을 영입하게 되면은 백스리도 갈 수 있는 데다가 상황에 따라서 백포도 갈 수 있다. 왜냐면은 4-3-3이 원래는 어쨌건 과르디올라 감독이 가장 많이 쓰던 포메이션이니까 그러면은 그바르디올이 왼쪽 풀백도 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바르디올이 최우선 영입 목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도 최근 나폴리에서 경기하는 걸 보면은 풀백 영역까지 거의 가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같이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라면 이 선수의 또 전술적인 잠재력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으니 그바르디올 영입을 못하게 된다면 그 다음 옵션으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선수일 수 있다. 다만 이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게 된다면 왼쪽 풀백의 활용은 좀 어렵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렇게 돌려서 쓰는 용도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맨시티에서 뛰려면은 얼마나 그 유형에 맞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김민재 선수는 유형에 잘 맞는 선수예요. 일단 90분당 패스 횟수가 82.2회로 이거는 그 후벤 디아스가 가장 많거든요. 89.7회. 예. 그 그바르디올 왜 그바르디올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인 거죠. 89.1회인 건데 그 다음으로 김민재 선수가 세 번째로 패스 성공 숫자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패스 성공률도 90%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바르디올은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죠. 물론 그바르디올은 왼쪽 풀백도 서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떨어지는 건 있어요. 왼쪽 풀백에 설 때는 패스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크로스 예. 같은 좀 리스키한 패스들을 하니까. 근데 어쨌건 90%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김민재 선수도 90% 이상이 나오는 선수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이 부분은 사실 김민재와 그바르디올이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다른 맨시티 선수들은 30회 이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맨시티가 말 그대로 상대를 가둬놓고 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팀 성향이기 때문에 사실 김민재 선수든지 그바르디올이든지 맨시티에서 뛴다면 이 기록은 상향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이제 공중볼 성공 횟수는 김민재 선수가 가장 강점이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맨시티가 기존에 약점으로 불리던 부분을 또 김민재 선수가 채워줄 수 있는 옵션일 수 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커버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라운드 볼 경합도 상당히 많이 승리하는 편에 속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수비력만큼은 김민재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리도 공격적인 팀이어서 수비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가 90분당 기록이기 때문에 출전 시간이 몇 분이건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지표인 거거든요. 근데 90분당으로 따지더라도 클리어링이라던가 슈팅 차단이 가장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결국에 이제 수비력 자체는 검증이 됐는데 나폴리에서 점점 빌드업 능력이라든지 네. 공격 가담 능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상황을 가르디올라 감독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챔피언스리그 참가하는 팀들의 경기는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고 이제 8강전을 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폴리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나폴리의 축구를 풀타임으로 봤어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하이라이트 네. 보고 이런 정도로 그 팀이 아스날과 비슷하고 유럽 최고의 팀이야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다만 근데 이제 나폴리 저 발언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선수는 흡이차긴 해요. 예. 왜냐면은 거기도 그가 맨시티의 약점 중에 하나가 정통파 윙어형 선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글리시하고 마레즈가 2명밖에 없는데 마레즈는 이제는 조금 나이도 있고 내려오고 있고 이제 손흥민 선수보다도 한 살이 더 많으니까 마레즈가 그렇죠. 그러니까 글리시 한 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마레즈도 이번 시즌 끝나면 정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포든하고 베실바 이런 선수들은 정통파 윙어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딱 이 발언하니까 흡이차 맨시티 이적설이 그렇죠. 막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예, 결국에 이제 맨시티가 분명히 노릴 수 있는 선수인데 사실 나폴리에서 좀 가장 주가가 좀 높이 올라간 선수가 흡이차하고 김민재인데 네. 당연히 근데 흡이차를 지켜보려고 나폴리 경기를 보다 보면 김민재 선수가 눈에 안 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바르디올이 1억 유로 이상을 줘야 되는 데다가 라이프치히가 안 팔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라이프치히는 그러니까 그 바이아웃 금액 1억 1,700만 유로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실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즌까지도 그바르디올을 데리고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변수는 라이프치히가 현재 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지금 분데스리가가 경쟁이 매우 치열해요. 네. 4개 팀이 승점 동률이거든요. 그러니까 3위부터 6위까지 승점 동률이에요. 그런데 라이프치히가 그 승점 동률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3위인 거예요. 네, 사실 현재 3위기
홈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가봐야 한다. 만약에 라이프치히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바르디올도 조금 이적을 요청할 수 있고 네.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도 또 수익이 줄어드니까 좀 고려해볼 수가 있는데 네.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면 확실하게 좀 안 보낼 것이 네. 기울게 되고 그럴 때 맨시티가 뭐 올 시즌에 솔직히 뭐 리그 우승을 놓칠 수도 있고 뭐 챔피언스리그 또 한 번 탈락한다면 또 영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네. 영입하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그바르디올의 대안으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해서 3백 리빌딩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는 이 8강 대진 추첨인 것 같아요. 맞대결을 할 때만큼 상대팀을 잘 분석할 때 열심히 선택할 때 없잖아요. 네. 과르디올라 감독이 나폴리 경기를 이전에 봤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8강 대진 추첨 결과 나폴리와 맨시티가 맞붙게 된다면 여기서 또 분석하다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김민재 선수한테 꽂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과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맨시티가 영입 추진을 했었잖아요. 디에스레텍에서 보도했던 게 왜 그랬냐면 챔피언스리그 8강 때 손흥민 선수가 2경기 다 골 넣으면서 맨시티를 탈락시키고 나서 맨시티가 이제 문의했던 거잖아요. 손흥민 이적 얼마 되냐. 그러니까 레비 회장이 최소 1억 유로고 사실 안 팔아. 이렇게 하면서 무산이 됐다라고 좀 알려졌었거든요. 아니, 근데 무엇보다도 상대팀 경기 보고 분석하는 것보다도 직접 부딪혀봐야죠. 그쵸. 그러니까요. 예, 크죠. 예. 결국에 이제 8강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되고 맞대결에서 또 김민재 선수가 잘해버리면 예. 이적설이 불붙을 수도 있고 실제로 리버풀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붙은 이후에 이제 1월달에 이제 현지 언론이나 이탈리아 언론에서 지금 반다이크 부상당하니까 김민재를 언급했다라는 걸 보면 붙어보니까 이제 클럽 감독도 이 선수 괜찮네. 왜냐면 직접 봤으니까 눈으로 근거리에서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도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언제 결정되느냐 이제 우리 시간으로 3월 17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 추첨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뭐 거기서 맨시티하고 붙을 가능성도 있고 안 붙을 가능성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붙으면은 재미는 정말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홀란과 김민재의 그렇죠. 피지컬 대결이잖아요. 예. 분명히 그 맨시티하고 붙게 되면은 홀란 마킹을 김민재한테 시킬 거예요. 라흐마니는 피지컬적인 능력은 조금 떨어지니까. 그래서 재미는 있겠지만은 나폴리가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8강에서 조금 쉬운 팀들을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죠. 예, 저희가 챔피언스리그 8강전 상세 분석은 잠시 후에 또 준비한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고 일단은 이 대진 추첨 결과 맨시티를 만나게 된다면 김민재 선수가 맨시티와 조금 더 깊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뭐 두 팀이 안 만나도 나란히 또 8강에서 이겨갖고 4강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나아가서는 뭐 6월 10일에 있을 결승전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지금 양 팀이 뭐 우승 후보로서 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재밌는 게 이 결승전이 김민재 선수가 이제 유럽 무대에 입성하게 됐던 그 무대 네. 튀르키예, 터키의 이스탄불이거든요. 네.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곳에서 결승전이 열리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또 나폴리와 함께 많이 여전히 본인을 응원하는 팬들이 있는 또 튀르키예로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김민재 선수의 주가가 연일 높아지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맨체스터 시티 이적설 지금 솔직히 공신력이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믿을 만한 소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죠. 좀 밀도 있는 소식은 아니지만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식 조금 더 믿을 만한 소식이 나온다면 한준TV에서 부버즈 김현민 기자와 함께 샅샅이 분석하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